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에 990원 소금빵이 화제입니다. 최근에 너무 비싼 빵값이 과연 적절하냐는 논란에 불을 붙였죠. 그렇다면 실제로 집계되는 우리 먹거리 물가 중에 빵값의 상황은 어떤지, 나아가 주목할 만한 다른 품목과 우리 경제 상황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한나 기자, 실제로 빵값이 어떻습니까? 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빵 물가 지수는 2020년을 100을 기준으로 봤을 때 138.6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5% 상승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 1.7%의 3배 이상에 달하는 수준인데요. 지난 2023년 7월 8.6% 이후 2년 1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으로 지난 3월부터 반년째 6%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밀가루 가격이 크게 오르고 빵에 들어가는 달걀값도 급등한 영향인데요. 최근 경제 유튜버 슈카가 빵플레이션에 대응한다며 소금빵과 베이글을 990원에 판매해 빵값 적정성 논란까지 커지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빵 외에 또 공공행진하는 품목이 뭐가 있습니까? 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어제 기준 쌀 20kg 평균 소매 가격은 6294원으로 지난해보다 17.2% 상승했습니다. 재고가 부족한 산지 유통업체들이 원료별을 확보하기 위해 벌이는 경쟁이 쌀값을 올리고 있는데요. 농식품부는 재고 부족 수준인 정부 양곡 3만 톤을 대여 방식으로 산지 유통업체에 공급 중입니다. 또 대형 유통업계 할인 행사를 통해 소비자 쌀값 안정을 시도했지만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자 할인폭도 확대할 계획인데요. 농식품부는 쌀값 할인폭을 20kg당 기존 3,000원에서 4,000원에서 5,000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먹거리 물가의 고공행진 속에서도 2분기 우리 경제는 일단 반등했습니다. 한 달 전에 발표됐던 속보치에 누락됐던 데이터를 더했더니 기존 수치보다 0.1%포인트 더 올라서 0.7%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광윤 기자, 성장세가 확대된 동력이 뭐였습니까? 일부 집계되지 않았던 수출과 투자 등 실적이 더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이 내놓은 올 2분기 성장률 잠정치는 0.7%로 지난 7월 발표한 속보치보다 0.1%포인트 올랐습니다. 성장률은 앞서 1분기 0.2% 역성장한 뒤 소비와 수출에 힘입어 한 분기 만에 반등했는데요. 기여도를 보면 내수와 순수출이 성장률을 각각 0.4%포인트, 0.3%포인트씩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발목을 잡던 내수가 크게 개선됐는데 민간 소비가 승용차와 의류를 중심으로 0.5%, 정부 소비는 건강보험 급여비 위주로 1.2% 늘며 성장률에 각각 0.2%포인트씩 기여했습니다. 수출은 반도체, 석유화학 제품 등 4.5% 늘었고 수입은 원유, 천연가스 등 4.2% 증가했습니다. 네, 반면에 부진했던 영역은 어디였습니까? 네, 건설 설비 투자가 각각 1.2%, 2.1%씩 역성장했습니다. 설비는 2분기, 건설은 5분기 연속 내리막을 보이며 경제 발목을 잡는 모양새입니다. 업종별로도 건설업이 3.6% 줄어 하락폭이 커졌고 농림업 역시 뒷걸음질 쳤는데요.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반등했습니다. 한편 2분기 명목 국민총소득 GNI는 전분기보다 2% 올랐습니다. 물가 상승을 감안한 실질 GNI는 1% 늘며 가계 총 처분 가능 소득은 1.7% 증가했습니다. SBS 비즈 정광윤입니다. 개개인이 따로 운용을 하니 영 수익이 안 난다는 이유로 다 모아서 기금으로 굴리자는 아이디어가 퇴직연금에서 본격 논의되고 있죠. 예상치 않게 이런 기금화 아이디어의 일종의 테스트베드가 된 중소기업들의 퇴직연금 기금제도 푸른 씨앗이 올해 9%에 육박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상황과 그 의미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서주연 기자. 네, 소주연입니다. 네, 그러니까 민간 퇴직연금 수익률보다 확연하게 수익이 좋은 셈인데 푸른 씨앗의 자세한 수익 상황 먼저 전해주시죠. 네, 근로복지공단이 운용하는 푸른 씨앗의 어제 기준 연수익률은 8.94%로 나타났습니다. 기존 일반 퇴직연금 수익률이 2%대인 것과 비교하면 4배 높은 수준입니다. 푸른 씨앗은 지난 2022년 도입돼서 3년 만에 사업장 3만 곳과 근로자 13만 7천여 명이 가입했고 누적 수익률은 21.43%,
적립금 규모는 1조 원을 넘겼습니다. 국민연금이 마이너스 8%대의 손실을 봤던 시기에도 푸른씨앗은 2%가 넘는 플러스 수익을 내면서 안정성이 입증됐다는 평가도 받습니다. 채권 등 안전자산에 70% 이상 투자하면서도 성과를 내고 있는 건데요. 이와 함께 사업주, 근로자 부담금의 10%를 정부가 지원하고 운용 수수료를 전면 면제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장기 평균 수익률을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국민연금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을 때조차 플러스 수익률을 냈다는 게 참 주목할 부분인데 일단 이 기금에는 중소기업만 가입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30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됩니다. 최근 여당은 모든 근로자가 기금형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법안이 통과되면 대기업 직장인은 물론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플랫폼 종사자까지 모든 근로자가 기존 계약형과 새로운 기금형 중에서 고를 수 있게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근로 조건이 열악한 취약계층과 사업주가 불분명한 노무 제공자 등도 노후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푸른씨앗의 적용 범위가 조속히 확대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비즈 서주연입니다. 같은 음식을 팔아도 가게마다 가격이 다른 것처럼 같은 종류의 치료여도 병원마다 가격이 다릅니다. 문제는 병원에는 메뉴판도 가격표도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죠. 다만 정부의 관련 홈페이지에서는 이런 비급여 치료의 가격을 조회할 수가 있는데 흔히 받는 도수 치료는 같은 지역에서도 1,300배 이상 가격이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가격 격차의 상황과 가격을 조회하는 방법까지 오정인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서울 내 병의원들의 도수치료 가격은 싼 곳은 1,000원에서 비싼 곳은 50만 원까지 최대 500배, 경기도는 전국 최저가인 300원에서 40만 원까지 무려 1,333배나 차이가 납니다. 물리치료만 받을 생각으로 갔었는데 고주파 치료랑 도수 치료를 병행하면서 한 2, 3개월 치료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이제 권해서 어쩔 수 없이 좀 병원마다 금액에 대한 차이가 큽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실손보험을 사용하긴 했지만 그래도 비용 부담이 컸습니다. 병원을 가기 전 비급여 치료비 등을 비교해 볼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의료기관 규모별, 한층 상세한 조회 기능도 새로 도입해 각 지역의 진료비 최소 최대 금액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추나요법 치료비는 최소 1,000원에서 최대 10만 원, 백내장 수술은 33만 원에서 760만 원, 임플란트 시술은 30만 원에서 770만 원까지 천차만별입니다. 저쪽에서 5만 원씩이나 받았네? 몰랐던 게 알게 되잖아요. 관련 학회에서 비급여 진료 절차라든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요. 표준 가격, 레인지를 정하는 거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가야만. 비급여 치료 64%의 평균 가격이 지난해보다 올해 인상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정보 공개의 효과가 전반적인 진료비를 올리냐 내리냐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합니다. SBS 비즈 오정인입니다. 저출생 극복의 선결 과제로 여겨지는 결혼이 지난 30년간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아이는 더 가파르게 줄어서 3분의 1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다만 뒤늦은 재혼도 늘면서 변화된 사회상이 통계에 반영됐는데 자세한 혼인 상황 숫자로 알아보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네, 일단 혼인에서 눈에 띄게 달라진 부분들 전해주시죠. 네, 통계청에 따르면 30년 전인 1995년 약 40만 건에 달했던 혼인 건수가 2022년 10만 건대로 떨어졌습니다. 최근 2년 동안에는 소폭 늘어 지난해 22만 2,400건으로 다시 20만 건대로 돌아섰지만 30년 전에 비하면 44.2% 줄었습니다. 전체 건수는 줄었지만 외국인과의 결혼은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2만 800건으로 같은 기간 54% 가까이 늘었습니다. 비중으로 따지면 이제는 10건 중 1건이 다문화 결혼인 셈입니다.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 간 결혼이 50.7% 늘었고 한국 여자와 외국 남자의 결혼도 64.2% 증가했습니다. 평균 초혼 연령은 남녀 각각 33.9세, 31.6세로
30년 새 남자는 5.5세, 여자는 6.2세 높아졌습니다. 출생아 수는 1995년 71만 5천 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23만 명대로 30년 전에 비해 3분의 1 수준입니다. 초혼 연령이 오르다 보니 산모 3명 중 1명은 35세 이상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재혼이 늘었다던데 구체적인 변화 어땠습니까? 네, 전체 혼인 중 재혼 비중은 지난해 남자가 14.1%, 여자는 15.4%를 차지했습니다. 같은 기간 각각 4.1%포인트, 5.4%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재혼 연령 역시 늦춰졌는데요. 2024년 평균 재혼 연령은 남자가 51.6세, 여자 47.1세로 집계됐습니다. 1995년 각각 40.4세, 35.6세였던 것과 비교하면 남녀 모두 10살 이상 높아졌습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이어서 금융권의 각종 사건, 사고와 관련된 소식들 전하겠습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은 상장 전에 맺었던 계약을 숨기고 주주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며 4천억 원을 챙겼다는 의혹에 수사를 받고 있죠.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아예 공시 의무를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내용은 단독 취재한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민후 기자,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집니까? 네, 금융감독원이 기업 공시 서식을 개정해 앞으로 주주 간 계약을 담도록 했는데요. 이익 공유 약정, 이사 지명권, 동반 매도 청구권 등 주주 간 계약이 대상입니다. 상장사들은 정기보고서 내 주주에 관한 사항에서 상장 예정사들은 IPO 증권신고서 내 인수인의 의견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은 주주 간 계약 공시가 미흡한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자 관계부서의 요청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앞서 방시혁 하이브 의장은 상장 당시 하이브 지분을 보유한 사모펀드와 IPO 관련 계약을 맺고 이들로부터 4천억 원의 이득을 챙긴 뒤 이를 누락하고 투자자를 속인 사기적 부정결의 혐의를 받고 있고요. 최근 상장한 도우인시스 역시 상장 당시 주주 간 수익 공유 계약을 적시하지 않아 금감원이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에게 투자 판단에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라는 차원에서 이 같은 개정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바뀌는 게 있습니까? 네, 앞으로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사후 공시와 소수주주권 행사 현황, 그리고 존속회사 및 소멸회사의 기업 가치도 기재돼야 합니다. 해당 건들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금감원에서 개정하거나 살펴보겠다고 지목된 문제들입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중요사항 기재 누락은 공시 의무 위반으로 사안의 경중에 따라 주의와 경고에서 최대 증권 발행 제한과 과징금 20억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SBS 비지 이민우입니다. 대신금융그룹이 5년 전에 내놓은 첫 부동산 리츠 상품에서 투자한 자산의 매각 차질이 빚어져 처음으로 배당을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자 대신금융이 최근 주주 서한을 보내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네, 이 문제의 리츠가 어떤 상품이고 또 주주 서한에는 무슨 내용이 담겼습니까? 네, 2020년 9월에 출시한 대신금융그룹의 첫 리츠인 대신 K리츠 물류 1호 상품인데요. 대신자산 신탁은 물류센터를 자산으로 담은 이 리츠에 개인 투자자들에게 8월 말에 주주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회사는 주주 서한을 통해서 이 최초 사업 계획에 따라 올해 매각과 청산을 진행하고자 했지만 올해 3월 말 청주 물류센터 임대차 계약 만기 해지 이후 현재까지 임대와 매각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초 사업 계획에 따른 매각과 청산 계획을 실행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는데요. 해당 물류 리츠는 대출과 투자자 자금으로 약 360억 원을 모아서 안성과 청주 물류센터를 매입해 임대 수익과 매각 차익으로 배당금을 주는 상품인데요. 지방 물류센터 시장 악화에 5년 내 매각에 실패한 건데 올 4월부터는 청주 물류센터까지 공실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배당금도 못 주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판매 5년 만에 처음으로 배당이 불발됐습니다. 주주 서한은 청주 물류센터 공실로 올해 2월부터 7월 말까지인 10기 배당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공실인 청주 물류센터가 추후 매각이 된다 해도 매각 대금으로 먼저 배당금을 주는 구조도 아닌데요. 주주 서한을 보면 이 대출 계약서상 청주와 안성 물류센터는 공동 담보라서 한 곳이 먼저 매각될 시에
매각대금은 전액 대출 상환에 우선 사용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개인 투자자들의 우려도 커지게 됐습니다. 대신증권의 한 직원은 당시 영업 직원들이 고객들을 섭외해서 청약을 하게 했다며 1억 5천만 원을 청약해도 배정이 1천만 원 나올 정도로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다고 말했습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롯데카드에서 대규모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관련된 당국과 회사의 후속 조치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최신 상황 어떤지 짚어보겠습니다. 이정민 기자. 일단 지금까지 밝혀진 해킹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네, 금융당국에 따르면 카드 정보가 포함된 1.7GB 분량의 온라인 결제 요청 내역이 유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오후 7시 21분 롯데카드 온라인 결제 중개 서버에서 파일 유출이 시작됐습니다. 해커는 다음 날에도 서버에 침입해 이틀간 데이터를 빼갔지만 롯데카드는 17일 동안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지난달 26일 서버에서 악성 코드를 발견해 조사를 확대하다 지난 31일에서야 정보 유출 사실을 발견하고 이튿날 신고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현장 검사를 통해 사고 원인 및 피해 규모를 점검 중입니다. 그러면 회사 차원에서는 어떤 대응책을 내놓고 있습니까? 네, 우선 롯데카드는 금융당국 지시에 따라 24시간 전용 상담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롯데카드는 어제부터 고객센터에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관련 전용 ARS 메뉴를 신설하고 관련 문의에 응대하고 있습니다. 롯데카드 고객은 앱과 홈페이지에서 비밀번호 변경, 해외거래 차단, 카드 재발급을 위한 링크를 통해 보안 조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탈퇴의 경우 고객센터 상담원과 통화가 필요합니다. 롯데카드는 침해 사고로 인한 부정사용 발생 시 선보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이렇게 최근에는 해킹 사고가 빈번해지고 있지만 금융과 관련된 가장 크고 고질적인 사고는 역시 보이스피싱입니다. 이에 정부가 금융사의 과실과 상관없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일부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 관련해서 은행들이 모여 긴급 대책회의에 나서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동 대응 같은 제도 저지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도 점쳐지는데 이 내용 단독 취재한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류선우 기자, 어떤 회의가 열리는 겁니까? 네, 정부의 보이스피싱 근절대책 발표 이후 일주일 만인 내일 은행들이 은행연합회에 모여 처음으로 머리를 맞댑니다. 소비자 보호를 담당하는 각 은행 실무자가 모여 이번 정부 조치와 관련해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 또 당국에 전달할 건의사항 등 의견을 취합하는 자리인데요. 은행권 관계자는 각종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전 은행권에서 여력이 되는 실무자들이 모여 의견을 모으는 자리라며 추후 당국과도 이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서 불만도 커지는 모양새죠. 그렇습니다. 앞서 정부는 금융사 잘못이 없더라도 보이스피싱 피해를 금융사가 부담하도록 무과실 배상 책임을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금융권에선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 우려와 함께 정부도 하지 못한 일을 민간 회사에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한다는 반발의 목소리가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내부 조직적인 변화가 불가피해 비용이 막대할 것이라며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려면 수신 업무는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어 고객 입장에선 불편이 늘어날 거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이르면 연내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금융권 반발 속 배상 요건과 한도, 면책 기준 등 구체적인 내용 마련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SBS 비즈 류선우입니다. 외국인의 매수세로 코스피가 오후 3시 기준 0.2% 안팎 오른 3,180선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0.2% 이상 오른 790선 안팎에서 거래되는 중입니다. 달러원 환율은 어제 종가보다 2원가량 오른 1,393원 내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내 10대 그룹이 모두 기업 가치 제고 계획, 이른바 밸류업 공시를 마친 가운데 공시 기업의 주가가 시장 평균보다 더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는 10대 그룹의 소속 상장 회사 기준으로는 전체 시총의 51.2%가 관련 공시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밸류업 공시기업 162곳은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주가가 평균 31.4% 올라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대비 각각 1.3%포인트, 4.1%포인트 초과 수익을 시현했다고 거래소는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미국 관세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총 13조 6천억 원의 긴급 지원에 나섭니다.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와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저리 운영자금 대출 상한을 10배 높이고 금리도 0.3%포인트 더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역금융의 공급 규모는 기존 256조 원에서 270조 원으로 늘리고 특히 고율 관세가 부과된 철강과 알루미늄 수출 기업 등엔 5,700억 원의 특화 지원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